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 친구는 평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잘하는 편이에요. 여자 사람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남자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저랑 제가 아는 남자 사람 친구들 또는 아는 오빠들과 있을 때 친구가 오면 그 중에 있던 한 명과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썸을 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꼭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만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은 친한 오빠니까 여자친구랑도 다 아는 사이인데 제 친구랑 그 오빠랑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DM을 여자친구가 보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다같이 자주 모여서 노는 모임에 여친이 찾아와서 다들 알고 있었냐고 울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붙들고 진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는 진짜 여자친구 있는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오빠 인스타그램만 봐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많고 태그도 다 돼 있고 같이 자주 다녀서 모를 리가 없어요.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 모임 친구들 지인 중에서 술자리에서 본 오빠랑 연락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물론 심지어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 있는 오빠한테 그렇게 연락하고 술 먹자고 하고 친구 말로는 그 오빠가 먼저 연락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분이 증거라며 카톡 대화한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그 오빠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제 친구가 엄청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술 마시고 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사건이 있었던지라 자주 만나서 놀았던 이 모임 사람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모두 이제 친구의 말을 믿지 않고 질 안 좋은 여자로 보기 시작했죠. 친구는 어떻게든 억울하다면서 다시 저희 모임에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다들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사건, 마지막 문제였던 그 오빠의 여자친구분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바람 폈던 내용들, 야한 농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던 대화, 정말 적나라한 내용을 모두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친구랑 그 오빠를 태그했더라고요. 이 여자친구분도 인스타에서 꽤나 팔로우가 많고 인기가 많았던 분인지라 댓글이 많이 달리고 친구 인스타에는 욕이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후 친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하고 카톡도 탈퇴하고 모든 주변 인간관계를 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정말 저도 있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연락 끊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살던 집은 2층이에요. 집을 알아볼 때는 몰랐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호흡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춤을 추는 건지 쿵쾅 소리는 물론 음악 소리, 까르르 시끄럽게 웃으면서 통화하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어쩌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런 날이 지속되니 잠을 계속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회사 생활을 하고 집에서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매일 소음에 시달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고 괴롭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이런 날이 지속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메모를 작성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소음, 큰 발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늦은 시간은 좀 피해달라고 적어서 위층 현관문 앞에 붙여놓았어요. 다음날 그 쪽지가 구겨진 채 저희 집 현관 앞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딱 봐도 싸가지 없고 버릇없어 보이는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죠.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제대로 잠을 청해본 적이 없네요. 밤마다 대체 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쪽지 구겨서 집 앞에 버린 건 무슨 경우예요?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다고. 예의 따지고 있어 어디서. 겁나 예민한 년이 왔네. 황당한 대답에 진짜 화가 나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말다툼을 조금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도저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사를 알아볼 때 건물주가 4층 집도 공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2층으로 이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건물주에게 다음날 통화를 해서 여쭤보니 아직 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면 4층으로 이사를 가도 될지 물어보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서 문제의 소음을 유발하던 여자의 위층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소음을 최대한 유발할 수 있도록 쿵쾅거리면서 걷고 뛰고 음악도 우퍼 스피커로 틀었네요. 시끌시끌하게 한 결과 며칠 뒤 결국 현관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역시나 아래층 싸가지 여자였어요.
제가 위층에서 나오니 당황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아니, 너가 왜 별로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너무 예민하시네?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며칠 보란듯이 시끄럽게 했더니 결국 그 여자는 이사를 갔어요. 이제는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층간소음 관련 뉴스를 종종 보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후 저의 건물은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폐 주던 그 여자는 다른 데로 이사가서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학교 개강을 하고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는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 들어가는 길에 떡볶이랑 순대 이렇게 사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대학생에게 식비는 은근 부담스러운데 제가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친구가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곱창볶음 2인분을 포장해 오기도 하고 햄버거 세트도 2개씩 사다 줘서 덕분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한 달 동안 항상 배부른 것 같았어요. 포장뿐만 아니라 친구는 배달도 자주 시켜서 먹었어요. 기숙사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친구는 어떻게 몰래 음식을 받아오곤 해서 저한테 꼭 한 입씩 맛보라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솔직히 배가 부른 때도 많았는데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먹어주곤 했었어요. 저도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매번 음식을 사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영수증 더미를 보여주더군요. 한 달 동안 먹었던 음식 내역이고 금액이 꽤나 나왔는데 절반 금액 자기한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저기 잠깐만. 아니 내가 너한테 음식을 사다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사온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돈을 보내줘야 돼? 너도 같이 먹었잖아.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돈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미리 말했다면 사실 배가 고팠어도 안 먹었거나 저렴한 것을 먹었을 텐데, 그리고 당연한 듯이 사와서는 꼭 제 상황도 모르고 사와서는 많이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졸랐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슨 제가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이랑 에어팟을 자기가 가질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괘씸한 거예요. 사실 고마운 점도 있었지만 선 넘는 행동에서 정 떨어진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 기숙사에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면 안 되는데 친구가 몇 번이나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숙사에서 같이 잔 적도 있고 음식 주문해서 먹는 적도 많았어요. 이것 외에도 정남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 그래도 챙겨준 게 고마워서 참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 규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벌점을 받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집이랑 학교가 멀었던 친구는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했는데 결국 돈을 더 보태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중에 룸메랑 같은 학과인 친구랑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식비, 커피값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니고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습범이죠. 친구는 이제 징계로 인해 기숙사 생활은 어려워지고 친구가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다른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깔끔하고 매너가 좋은 룸메가 들어와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는 항상 어울려서 다니는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총 4명으로 종종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술도 마시는 평범한 20대 초반입니다. 친구들 또래보다 제가 용돈도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돈으로 스트레스는 덜 받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과 만나면 제가 잘 내는 편이에요. 사실 거의 다 제가 낸다고 볼 수 있어요. 술을 마시거나 놀러가면 친구들은 알바를 하고 오거나 부모님에게 적은 용돈을 받고 오는 걸 알고 있기에 함께 나눠서 내기보다는 그냥 제가 돈을 내곤 했었어요. 20살 이후로 친구들과 풀빌라 여행도 가고 호캉스, 비싼 술집에도 놀러가곤 했었는데 항상 돈은 제가 내곤 했었죠. 친구들이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당연히 돈을 내는 사람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을 제가 이어받게 되면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빚이 조금 생겼는데 아무래도 저의 돈 씀씀이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올해는 풀파티 안 가냐, 풀빌라 여행 가고 싶다 모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저의 사정을 말했더니 아니 너네 집 원래 돈 많잖아. 무슨 그런 걸로 힘들다고 말해?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어찌나 서운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일단 참았어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의 삼촌께서 풀빌라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과 함께 커플 여행으로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여행 사진을 보고 단톡방에는 친구들의 비꼬는 대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은 힘들다고 여행 안 가더니 뭐냐? 요즘 힘들다더니 여행 갈 돈이 있냐?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호캉스 타령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비싸기로 유명한 특 1급 호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참교육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비싸기로 유명한 호텔을 가기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예약은 하고 결제는 체크인하는 날 하는 걸로 했죠. 제가 밖에 있다고 친구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크인을 할 때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갑을 분실했다고 당황한 연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았는데 일단 한 명 카드로 하고 나중에 제가 다 입금해준다고 했죠.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맛있는 음식과 샴페인도 여러 주문해서 먹고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허세 사진도 많이 찍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캉스가 끝난 다음 단톡방에 그 카드를 사용했던 친구가 정산을 하자며 결제한 금액 내역을 쭉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돈을 냈던 행동들을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한 서운함과 제가 지금까지 결제했던 금액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네들끼리 해결하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며 단톡방을 나가서 전부 차단했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현타가 온 느낌인데 더는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비용이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친구들끼리 돈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쩔쩔 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은 아깝고 힘들면서 제 돈은 쉽게 썼던 친구들, 이제는 안 만나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헤어졌지만 전에 만났던 저의 여자친구를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만난 여자친구예요. 수수하고 참한 여자친구 모습에 반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업이 아직 미비할 때였는데 저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알고 항상 응원해주는 착한 여자친구였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여자친구에게 1주년 기념일 선물로 무엇을 해줄지 물어봤는데 늘 예전부터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라며 가슴 성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전 상관없었는데 여자친구는 늘 컴플렉스여서 그런지 자신감이 없어하고 가슴 성형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차라리 갖고 싶은 가방이 있으면 가방을 사주겠다고 말해보았는데 가슴 성형이 가장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로 가슴 성형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맞나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가슴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 병원에서 수술 날짜도 잡고 왔어요. 수술비는 무려 1000만원이나 했는데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데 큰 선물 준다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가슴 성형 후 어느 정도 자리가 잡자 가슴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더라고요. 노출이 있는 의상도 자주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친구인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 요즘 의상이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아. 인스타그램 피드도 다 노출이 있는 사진만 많고 옷은 좀 가슴을 가리는 걸로 입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안 입어도 몸매 정말 좋아 보여. 최대한 좋게 얘기했는데 이야기 끝나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면서 오빠 고리타분하게 좀 굴지마. 요즘 다들 이렇게 입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노출이 심해지는 의상과 갖고 싶은 명품만 이야기하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변해간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헤어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잊고 사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어느 날은 외제차 산 것을 카톡에 자랑하듯이 올렸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자꾸 생각난다는 둥,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있냐는 둥.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전화가 와서 황당 그 자체였어요. 목적이 뻔히 보이는 연락이어서 괘씸해져서 저는 너 같은 된장녀 다시는 연락할 마음도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마. 차단한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랑 카톡 다 차단했어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더니 이제 저한테도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타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차별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제 주변에는 한국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착한 남자친구 덕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또한 저는 편의점에서 1년 가까이 알바를 하고 지내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도 한 상태였어요. 저번에 알바를 나가서 어느 때와 같이 계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일본 남자 고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본 고등학생들은 야구부가 많기 때문에 빡빡이가 많아요. 어느 때처럼 이라시아이마스 라고 말을 하고 비품 정리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이름표를 보더니 외국인임을 눈치채고 앞에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외국인 앞에서 코로나라고 외치는 거 차별 발언이신 거 아시죠? 빡빡이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코로나 이러면서 저를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중국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때부터 너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본어를 못하지는 않아요. 따질 거 다 따질 줄도 아는 성격이라 순간 화가 나서 엄청 째려봤어요. 그러자 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또 마스크도 안 낀 주제에 아예 제 계산대까지 와서 비아냥거리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 단어를 외국인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례하네. 그거 말하는 의미를 학생이 모르진 않겠죠? 되게 기분 나빠요 라고 일본어로 말한 후에 그리고 전 한국인인데 못 알아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쪽은 마스크도 안 끼고 나보다 걸릴 확률이 더 높겠네? 가까이 오지마 라고 또박또박 다 따지면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갑분싸가 되더니 스미마셍 라고 말을 하더니 몇 명은 밖으로 튀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험 처음이라 놀랐지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이 시국에 모든 유학생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싸워요. 저는 아파트 밑에 있는 편의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나 먹을까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평소에 어서오세요 하고 활기차게 저를 맞아주었던 남성분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그냥 인사하기 싫으시구나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데 어디서 김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생각하면서 카운터로 가 계산을 하려는데 그 할머니가 김치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뭐 일단 밥 먹는 것까지야 배고프니까 이해한다지만 제가 방송부여서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계산해줄 기미는 안 보이고 라면과 김치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제가 할머니께 저기 이거 계산 좀 하니까 할머니는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장난쳐? 빨리 계산해주고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굳이 따지면서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그래 5분만 더 기다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시고 제 물건을 계산했어요. 그런 뻔뻔함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다음날 또 편의점에 갔는데 그런 행동을 하던 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저도 인사하기가 싫더라고요. 한창 물건을 고르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몰라.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때 편의점에 있는 게 저뿐이었거든요. 한 소리 할까 싶다가 뭔가 말하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제가 사촌오빠 편의점에 들어가니 그 할머니는 정말 밝게 저희 사촌오빠를 바라보며 어서오세요 하더라고요. 이 무슨 일이지? 싶었던 게 저희 사촌오빠는 키도 180이 넘는데 그때 좀 높이가 있는 신발을 신어서 키가 187 정도 됐고 얼굴은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거든요.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니 야 너 물건 훔쳤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너 빨리 말하네 안 그럼 CCTV 걸리고 경찰도 부를 거야. 진짜 그동안 그런 만행 다 참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싶고 화가 나서 진짜 소리 지르며 따지려는데 사촌오빠가 제 옆에 와서 할머니 딱 무섭게 내려보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그때 할머니 겁먹은 표정이 되더니 횡설수설 말하는데 그렇게 당당하시면 CCTV 돌려보세요. 대신 당신 말이 틀리시 책임은 지셔야죠. 진짜 옆에 있었는데 저도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에 본인이 오해한 모양이라고 말 더듬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과받아야 할 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죠. 얘한테 사과하세요. 그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구겼다가 눈을 내리깔고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리다고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 말을 마치고 나왔는데 컴플레인이 들어간 건지 할머니가 그만둔 건지 그 이후로 그 할머니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겐 친구의 소개로 패매를 통해 만나게 된 남친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엄청 말을 이쁘게 하고 편안해져서 꾸준히 사귀어왔는데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매번 학교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면 부재중 전화나 연락이 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많이 바쁜 건가 아니면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약이랑 죽을 사들고 나 너네 집에 가도 될까? 라고 카톡을 했는데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혼자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것 같은 남친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남친이 쌩쌩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와 커플같이 행동하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눈물이 뚝 흐르는데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 집 문 앞에 죽과 약을 두고 왔어요. 나중에 발견했는지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바람피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돼서 찾아갔었다고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남친은 툭하면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미련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참았었는데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정말 너 그동안 거짓말한 거 다 알고 바람핀 것도 알고 있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너무나 가벼운 말투로 알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친과 저는 끝났어요. 말을 먼저 꺼낸 건 저였지만 많이 슬펐어요.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 땡땡땡 맞지? 이젠 전 남친인 그 자식이 카페에서 저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황했지만 예전에 소심한 저랑은 완전히 달라져서는 저는 맞아 오랜만이네 정말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 이런 행동에 잠시 당황하더니 나 핸드폰 바꿨는데 번호 좀 알려줄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행동에 진짜 이성의 끈을 안 흘리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나 남자친구 있어. 에? 없는 거 같은데? 그때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저랑 친한 남사친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 옆에 와서는 제가 땡땡이 남자친구인데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전 남친 놈은 욕을 중얼거리며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웃기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야 근데 너 좀 웃긴다. 너 예전에 바람 피워서 나랑 헤어졌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 그러자 아까 그 남사친이 그 전 남친에게 테이블 닦고 있던 걸레를 전 남친 얼굴에게 던지며 이것도 이젠 지난 일이니까 괜찮지? 그러자 전 남친은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뛰쳐나갔어요. 남사친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됐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난 여학생이야. 머리도 길고 체형도 누가 봐도 여학생이구나 싶어. 어느 날 스키장을 갔는데 내 뒤에 50,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내 헬멧에 가벼운 충격이 느껴지더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내 헬멧을 두드린 거야. 뭐지? 착각했나? 싶었어. 눈이 나쁘니까 손주로 착각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몇 분이 흘러서 앞으로 움직이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가자 하면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야. 움찔하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 그때 난 알아챘지. 아, 이 새끼는 내가 지 손주가 아닌 것도 알고 그냥 생판 남인 여학생인 걸 아는구나. 그 순간부터 소름이 쫙 돌더라고. 진짜 이 자리에서 튀고 싶었어. 물론 앞에 가족들이 있었어. 근데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추행범인가? 그런 거지? 생각을 정리해봤어. 이 미친놈은 내 앞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할 것을 예견했고, 그리고 옆줄에 가족들이 갔고 지 가족들이 한눈 팔린 사이 이딴 시궁창에 쓰레기만도 못한 개쓰레기 짓을 하려고 든 것 같아.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엄청 하다가 이놈이 또 내 몸에 손을 대면 조용하게 말빨로 매겨버리겠다고 생각했어. 일단 CCTV가 찍히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니 그게 그나마 나은 것일 것 같았거든.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을까? 그 할아범탱이가 쓱 하고 내 잔머리를 넘기며 목을 쓸었어. 그 순간 나는 지체하지 않고 조용하게 몸을 확 돌렸지. 나는 그 할아범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채로 할아범한테만 들리도록 조용하게 속삭였어. 야, 그냥 우리 법대로 하지 말자. 너 쓰레기짓 하고 난 욕설 비방 아주 쏟아줄게. 미친놈아, 그 나이 처먹고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 너 이 새끼는 우리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모한 거냐? 당돌한 거냐? 아니면 그냥 대가리에 우동사리 만든 쓰레기인 거냐? 뭐 고를 것도 없이 쓰레기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헷갈렸네. 네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한눈 팔고 사람들 이동해서 정신없을 때 노리고 성추행질을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아범이 손을 부들대더라고.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알리면 지가 한 짓 자수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뭐 힘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지만 여긴 사람들이 드글드글. 어쩌면 쓰레기짓 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곳인 것도 맞지. 나는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아서 아주 속사포로 쏟아냈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도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온 건지. 진짜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숨이라도 쉬고 같은 땅덩어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같네요. 그리고 당신의 성추행 행동 점수에 전 마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로도 대가리에 우동사리가 드신 것 같네? 어디 이걸로 욕설 비방죄로 신고해보세요. 신고해보시라고요. 그럼 그 상황을 설명하려면 아주 적나라하게 자수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녹음이라도 하시지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제발 이딴 짓 하지 말고 사세요. 정말 개같네 씨. 라고 화렴점정을 하며 나는 아빠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어. 설마 평균 키를 넘는 건장한 중년 남성에게 무슨 짓을 하진 못하겠지 해서. 그리고 난 평화롭게 숙소로 돌아갔어. 제 친구였던 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영이라는 애인데 얘는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애가 물건을 떨구면 소리 지르는 건 기본에 주먹질까지 나갔어요. 몇 주 뒤 수학여행이 다가왔어요. 1일차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려고 수영이를 만나서 밥 먹자고 했는데 그런데 앞불싸 제가 돗자리를 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수영이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서 수영아 미안해 나 돗자리 안 가지고 왔어 라면서 허리를 몇 번이나 굽혔는지
솔직히 같은 친구로서 이러기엔 많이 쪽팔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라 어쩔 수 없어서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고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수영이는 얼굴만 찌푸려 놓곤 갑자기 상냥한 말투로 괜찮아, 나 돗자리 겁나 큰 거 가져왔거든? 하면서 태평하게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런 수영이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사과 받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일차 때 어제는 괜찮았던 돗자리로 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한 번 더 사과했어요. 그럼에도 수영이의 분노는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진정시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싸대기를 날리려고 모션을 취하다가 급히 멈춘 수영이가 그대로 뒤돌아서 가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다음날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수영이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잠가놓은 케이블카 창문 위 자물쇠를 따려고 하더라고요. 놀란 제가 말리려고 해봐도 계속 놓으라면서 쌍욕을 하고 난리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니까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는 창가에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진짜 완전 세게 비명을 지르니까 뒤에 있는 케이블카에 탔던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수영이도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쳤는지 당황하면서 저를 놓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윽고 수학여행이 끝난 뒤 교실에서 수영이는 만신창이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루 종일. 그리고 수영이가 예전에 했던 만행들도 선생님이 다 알게 되시면서 결국에는 학폭위가 열렸어요. 수영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분노조절 장애가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서 강제 전학당했죠. 수영아, 거기 가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제가 인천에 이사 오면서 1호선을 처음 타게 됐어요. 평소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다녀오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처음 타는 노선이라서 제가 내려야 하는 역만 외우고 앉아서 인천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철 풍경을 살피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안절부절 하시면서 주변 사람에게 뭔가를 묻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지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다시 폰을 봤는데 점점 할아버지께서 제 옆쪽으로 오시는 소리가 들려서 시선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렸더니 혹시 여기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제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께 묻더라고요. 몰라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아야 내리지. 할아버지께서는 내려야 하는 역이 어딘지 묻던 중인 것 같은데 다들 모른다고 했나봐요. 그때 눈이 마주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도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 건가요? 여기요? 잠시만요. 여기 가시려면 제가 부평에서 내리거든요. 제가 내리고 두 정거장만 지나시면 가시는 역에 도착하세요. 그 말에 정말 고맙다는 듯이 표정이 변하고서 인자하게 감사해요라고 말하시고는 안심된다 싶으셨는지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내리는 부평역에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와서 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무슨 해를 끼친 게 없는데 냄새 난다면서.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 하며 풀이 죽은 소리를 내는데 그때 문득 저희 할아버지가 오버랩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냄새요? 무슨 냄새? 예의 없는 사람 몸에서 나는 싸가지 냄새요? 난 냄새가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거 그쪽 입냄새니까 양치를 좀 하고 다니세요. 제가 원래 욱하는 성격이고 어른을 공경하자고 집에서 배운 터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냥 앞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역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할 말이라도 있는 듯이. 그런 행동에 우스워서 똑바로 쳐다보며 그쪽 냄새나면 내려서 다른 열차 타세요. 그리고 어른 공경 좀 하세요. 라고 말하고 내렸습니다. 물론 때론 어르신 같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르신들은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섬이야. 섬은 특별해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 그 중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줘. 1년에 한 번뿐이지만 필기만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필기라도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내가 일하던 편의점이 있는데 같이 알던 언니가 있었어. 운전면허 필기 봐준다고 내가 여기 먼저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자기도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일단 같이 다니기로 했어.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 잠시 쉬는 동안 샤프로 문제를 먼저 풀긴 했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내가 먼저 푼 문제를 강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언니가 너는 그것도 틀리냐? 하면서 비웃는데 자기는 얼마나 잘하나 속으로 말했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참았어. 근데 문제집 한 건 다 설명해 주시고 풀 때까지 내가 틀린 문제로 계속 무시하더라고. 짜증이 나도 참았지. 시험 볼 때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 하고 말이야. 시험날이 왔어. 나는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언니는 역시 또 무시하더라. 나는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해도 돼. 안 떨어져.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문제를 따로 적어서 계속 외웠거든.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결과는 바로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 문제집에 안 나온 문제가 첫 문제로 떡하니 나오지 뭐야. 아, 떨어지겠다. 또 얼마나 무시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싸, 붙었어. 필기 점수가 86점이 나왔어. 나랑 그 언니는 이종 보통으로 시험을 봤거든. 아주 통쾌하고 사이다같이 시원했어. 왜냐고? 그 언니는 떨어졌거든. 계속 날 무시하더니 결국 자기는 떨어졌어. 놀리고 싶었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지금은 내가 일도 그만둔 상태에다가 연락도 자주 안 해. 아주 통쾌했어. 제 친구가 좀 이상합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빽 거려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이름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올라와서는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고백을 안 받아주면 증오한다고 유치하게 굴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되고 싶다고 여기저기 오디션 넣다가 사기당해서 돈 날리고 부모님 속 좀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는 항상 괜찮다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 쓰고 다닌다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다가 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게, 힘든 의료진 분들은 뭔 잘못인데 하고 화냈더니 내가 마스크 안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넌 오지랖 좀 빼지마. 난 규칙 잘 지켜서 그런 거 안 걸려 라고 반박하더라고요. 규칙을 잘 지킨다니 계속 말하면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포기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복싱하는 오빠 2명과 버스를 타고 복싱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들은 무에타이 킥복싱을 7년 넘게 해서 몸이 울그락불그락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마스크를 안 끼고 음료수를 마시며 버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은 여기 마스크 없으면 못 타셔요. 마스크 쓰고 와주세요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는 아니 아저씨가 뭔데요? 뭔데 나한테 오지랖이에요? 아니 이 버스는 왜 이래? 여기 올 때 탄 버스는 그냥 보내줬는데?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태워드리고 싶은데 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는데 그 친구는 아니 태워다 주고 싶으면 태워주던가. 진짜 난 그런 법 모르니까 벌금 물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대들더라고요. 저는 쟤 또 저러네 하고 걔한테 가려고 했는데 오빠들 중 한 명이 쟤 네 친구냐? 응. 그 오빠는 와, 네 친구 왜 저러고 다니냐? 하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제 친구한테 말했죠. 와, 나 이런 년을 봤나. 야, 대중교통 탈 때는 당연히 마스크 쓰는 게 정상 아니냐? 그리고 네가 뭔데 버스 기사분께 나대. 교육을 못 받았으면 티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 때문에 코로나 퍼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오빠한테 쫄았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아 진짜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오빠가 이거 학교 대전에 올려서 그 친구는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너무 사이다였네요. 통쾌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할 때 겪었던 선임 매니저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많이 힘들기로 유명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한 열정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선임은 제가 처음 일했던 매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분과 일할 때 일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눈치껏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막내 바리스타가 들어오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자신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인진 몰라도 후임 바리스타에게 막말과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출근할 때 인사를 하면 누가 지나갔니? 이러시고, 후임 바리스타가 뭔가를 하면 누가 너 보고 하래 이러시더라고요. 또한 피드백을 할 때 짜증 섞인 말투로 그거 하나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왜 그래,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있으면 굳이 불러서 뭉쳐있고 후임만 혼자 있게 두고 그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나도 아랫사람인데 뭐라고 해봤자 변화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으로 무시를 했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지나치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에 조금씩 후임을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선임 슈퍼가 저를 타깃으로 생각한 건지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많이 쿨하고 직설적인 쌈닭 스타일인데 단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이유로 친절하게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넌 1년이 넘은 애가 이것도 몰라?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답답하네 라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바리스타에게 가서 막말을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화가 나서 땡땡님,
피드백을 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선임이면 고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으셨죠? 죄송한데 땡땡님한테 배웠잖아요. 매번 막말하고 피드백은 하는데 발전이 없는 이유가 정확한 피드백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배웠냐고만 물으시니까 발전이 없죠. 그렇게 잘하는 분이 왜 후임들 교육은 못하실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왜 인성교육은 덜 배우셨을까 궁금해서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르쳐주시면 저희도 잘 배울 자신 있거든요. 좋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선임은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혼내는 점장님을 만나서 얼마 못 가서 퇴사를 했고 저랑 후임 바리스타는 진급을 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았다면 저 또한 방관자가 되었을 겁니다. 힘들 때 같이 버텨주고 정의를 위해 싸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와서 정말 행동이 좀 특이하다 느껴지는 애를 보았었어요. 이 애를 미선이라고 말할게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좀 친해질까 했는데 미선이의 행동에 빠르게 손절했었어요. 수련의 날 첫날 밤에 저는 친구들이랑 씻고 나서 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샤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소리에 들려왔던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야 이거 옆방 애들한테 갖다 주고 올게. 옆방에 가보니까 한 친구가 아직도 안 씻고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혜자라고 말할게요. 혜자야 안 씻고 뭐하고 있어?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누군가 했더니 미선이. 씻을 시간이 촉박해서 가위바위보로 짝을 정해서 2명씩 씻기로 했는데 미선이가 샤워 직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아 싫어 나 혼자 씻을 거야 이러고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대요. 대충 겨드랑이 털이 민망해서 예민해져서 그렇게 반응한 걸 알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안 듣고 결국 문을 열려고 실랑이 하다가 혜자가 문틈에 손이 끼어서 다쳤어요. 그걸 보고는 고개만 빼꼼 내밀고 미안 이라고 하더니 지 샤워할 거 다 하더라고요. 참나. 생각보다 상처가 심해서 혜자는 보건실에 가고 저는 담임선생님한테 말했는데 그냥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라더군요. 수련회 분위기 망칠 거냐면서. 결국 혜자는 수련회가 끝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고 미선이는 당연히 병원비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반 아이들 모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미선이한테 다들 조금씩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선이가 반 아이들을 모두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무슨 생일 파티냐고 안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피자를 먹으러 아니 그래도 같은 반 친구니까 축하해주러 갔죠. 가니까 이쁘게 차려입은 미선이랑 미선이네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다들 모여서 케이크 촛불 끄고 선물 준 다음 피자를 먹는데 걔가 굳이 혜자 옆에 낑겨 앉아서 혜자한테 친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탱이가 없었지만 피자가 맛있어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혜자 손가락이 다 안 났을 때라서 혜자가 피자를 먹는데 불편해하자 미선이네 엄마가 혜자한테 어머 너 손가락이 왜 그러니? 어디 다쳤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반에서 수련회 때 사건을 모르는 학부모는 얘네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다 싶어서 아 그거 수련회에서 다친 거예요. 수련회에서? 네 미선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자 분위기가 싹 바뀌고는 애들이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샤워하다가 미선이가 뭐 문을 좀 세게 닫았는데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미선이네 엄마는 살짝 얘가 또 일을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혜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미선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들어보니 열심히 미선이를 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부터는 학교에서 미선이가 되게 조용히 잘 지내더라고요. 혜자에게는 치료비도 건네줬어요. 엄마가 주신 거겠죠. 가끔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 기분 탓이겠죠?